매번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던지며 다채롭게 해석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남자 마이클 세일러. 그만의 독특한 화법과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을 더빙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쉽게 편하게 보고 듣고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세일러는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바꾸고 변형하려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비트코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라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 바로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렛츠고! 비트코인은 어떠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쵸? 네트워크상의 자산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특정 이념에 뿌리를 둔 네트워크상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자연 법칙과 인간 법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칙보다는 자연 법칙을 선호하고요. 우리는 컴퓨터 과학보다 물리과학을 선호하고 메타버스보다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를 선호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물리학 법칙은 협상이 불가능한 반면 인간의 법칙은 한낱 제한일 뿐이라고 농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고 겸손한 면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나 자본주의, 자유를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이념들이고 자연 법칙과 자연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위성이나 인위적인 법령을 중첩시켜 놓으면 인간들은 빵을 구우면 안 되고 특정 시간에 잠을 자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등 10만 개의 법칙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서 사회를 파괴시키게 되죠.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코드 기반이 아닙니다. 많은 코드를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깊게 인상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사토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 최소한의 코드로 만들려고 했던 게 핵심이었죠. 훌륭한 디자인의 진짜 목표는 미니멀리즘이잖아요. 유튜브에 돌고 있는 영상 중에 어떤 남자가 양철 캔박스에 8개인지 6개인지 서로 다른 모양의 블록을 갖고 있는데 삼각형 블록을 정사각형 구멍에 넣는 걸 보여주고 원통 블록을 정사각형 구멍에 넣고 직사각형 블록도 정사각형 구멍에 넣는 걸 보여주죠.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8개의 다른 것을 8개의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걸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불변하는 자연 법칙, 물리학 법칙과 같다고 말하면서 언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법칙이나 인위적인 법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코드로 확정되고 공개되어 있는 화폐의 총 발행량과 공급 정책, 그리고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없이 탈중앙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는 마치 이 세상에 물리학과 수학, 열역학의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는 여느 자연물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단하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되며 그 과정 역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더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187개의 버튼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 리모컨에는 버튼이 많은데 아이폰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거나 아예 없죠. 이상적인 인터페이스는 심플해요. 심플. 자, 그럼 컴퓨터 과학에서 이 모든 것을 코딩하려면 수백만 줄의 코딩이 있어야 합니다. 언덕 아래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코딩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한 언덕 하나를 주고요. 물 한 주전자를 떨어뜨리는 걸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경우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코드가 필요한가요? 물은 그저 흐를 뿐이잖아요. 자연한테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플하고 우아한 것을 원합니다. 자연 법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빛의 속도나 소리의 속도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있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물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거나 에너지를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고 빛을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철학은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자연을 향한 겸손한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 논리와도 동일합니다. 즉, 시장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뭘 할 것인지 결정하게끔 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비트코인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혼자서 하세요.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본인 돈만 넣고 하시길 바랍니다. 새 프로토콜을 도입해서 세상에 제공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오픈 프로토콜로 도입할 수 있죠. 리눅스도 오픈 프로토콜이고 HTTP도 있고 또 자신만의 라이트닝 프로토콜을 가질 수도 있죠. 라이트닝과 경쟁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존중하고 사토시가 이 유전적 생명체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사토시는 크립토 생명체를 만들었고 사이버 공간에 이걸 풀어놨는데 살아남았죠.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다 죽었는데 말이죠.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도 다 죽었고 수백만 개의 것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딱 한 개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나 바이러스 혹은 토끼의 유전자 코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비트코인의 유전자 코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냥 이 생명체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8,500억 달러인데 근본적으로 유전적 프로토콜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수백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꽤 훌륭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철학의 핵심은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가 주는 교훈과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과 우아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을 때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세요. 못 먹어도 2배 고라고 외치면서 도박으로 다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청복자 윌리엄은 사생아의 고아였고 모두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노르망디의 공작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와 4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이후에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국가는 내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고 그 후에는 아들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입에서 패배를 빼앗아가는 꼴입니다. 나폴레옹도 같은 일을 했고 시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했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평화로운데 그걸 어떻게든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승자고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45%씩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부터 수백만 가지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행운이고 저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비트코인 ETF를 소유하는 것,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것, 피델리티를 통해 보유하는 것,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여부를 두고 싸우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모두 2차적인 일들이거든요. 1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것이고 소유권 관계와 그 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이 매년 40% 성장하는지 20% 성장하는지 10% 성장하는지 5% 성장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레이저 아이즈가 갖는 의미는 이게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봉착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절반은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세요. 100가지 부수적인 싸움에 자기 자신을 말려들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싸워왔고 앞으로 또 100년은 더 싸울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발명되면서 정치적 싸움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확실히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갈등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발전된 의료기술과 전기, 빛의 조합으로 1600년대에 출산 중 사망하는 아이들이 5명 중에 2명이었다면 그 수치가 40%에서 1% 및 아주 낮은 수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확장시키고 비트코인으로 더 향상된 삶을 사는 데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이 내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은 착각에 의한 산만함이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제 최고의 아이디어고, 제가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결국 나쁜 아이디어들은 한 번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을 따르지 않았고 좋은 아이디어들만 따랐는데, 이것들 역시 처음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착각이었고, 제 최고의 아이디어, 위대한 아이디어를 향한 성공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위해 옳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더빙으로 소개해드렸던 다른 영상들에 비해 아마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셀러가 말한 핵심은 자연물과 같은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자체가 갖는 속성이 온전히 이 세상의 끝까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못 먹어도 2배 고라고 외치면서 다 날려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혼자 하라고 말하죠.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자기 돈만 넣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발견하고도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될 내부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전달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잘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인 비트코인 관련 영상 제작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엄청난 해안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선 쥐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최신 테크 정보를 물어보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버핏과 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평가절하했죠. 사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세상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은 물론이고 투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모두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바뀌고 번복되기도 합니다. 테크주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워렌 버핏이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는 자신의 포폴의 절반을 담고 있는 상황이나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같은 운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난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은 대표적인 비트맥시로 변모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하워드 막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의 30만 부 판매 기념 스페셜 에디션에는 보너스 스토리로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버핏과 마이클 셰일러, 하워드 막스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투자에 대한 생각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 돈의 심리학의 내용들을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던 덕분에 이번에 출간된 스페셜 에디션을 출판사에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보너스 스토리로 담겨있던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모건 하우절은 인사이트가 넘치는 작가이자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서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래된 과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움과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된 투자 환경과 대상들 중에서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면서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크주를 부정했던 워렌 버핏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변화하는 세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투자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투자의 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워렌 버핏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워렌 버핏을 테크를 모르는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과연 내가 60세, 70세, 80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 당시 나는 얼마나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솔직히 자신이 있으십니까?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솔직함을 과연 그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태니까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모건 하우절은 이번 보너스 스토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과는 달리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하우절은 예상은 잘못된 정확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망보다 건강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속력보단 방향성이에요.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방향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필이나 촉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다가온 미래의 퍼즐 조각들을 산업에서, 사람들의 심리에서, 문화에서, 기술의 변화에서 느끼면서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 힌트 속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예상했다면 그 방향에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바로 장기 투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자신이 예상한 그 방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예상을 넘어 전망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년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면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견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쓸모있는 예상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만약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과거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붕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상해 놨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당황해서 부랴부랴 행동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에 붕괴가 생긴다는 것을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했다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를 노려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찬 상태에서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놨다가, 그리고 그 예상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놨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쓸모있는 예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쓸모있는 예상을 넘어 과도한 전망과 예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그 단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예상의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늘 뜻밖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 바뀌는 그 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모고나우절은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찰력과 직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간은 늘 예상이 아닌 전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단기적 전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투자의 현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암튼 모고나우절은 이 외에도 세상은 바뀌는데 내 생각은 영원하기를 바라지 마라, 투자는 금융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연구임을 깨달아라와 같이 아주 멋진 내용들을 보너스 스토리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투자가 심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마인드셋이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이유, 하락장의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며 상승장엔 신나하고 흥분해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가치가 아닌 가격에 반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서 성공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단련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투자의 핵심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투자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방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동차가 직접 리스 대금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사람들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히 독립된 스스로 소유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차 자체가 회사이며 스스로 사업체의 주주이자 주인이고 인간의 소유를 벗어난 철저히 주체적인 경제 독립체로 존재하는 자동차의 등장입니다. 이 얘긴 저명한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2015년 강의 내용이자 그의 책 비트코인 그 시작과 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존 산업을 무너뜨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융합되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합은 한낱 몽상가들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우리 인류의 미래상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이끄는 AI의 놀라운 발전을 통한 자율주행의 완성이 있는 거죠. 2019년 4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0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보택시는커녕 자율주행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론의 언행을 보며 수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이 일론 타임이다, 사기꾼이다라며 놀리고 비아냥댔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론바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장주 장기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그 기업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이해하고 CEO나 창업자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의 절반을 애플로 담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펀드인 바론 파트너스 펀드의 41%를 테슬라로 담고 있는 론바론 같은 사람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진화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테슬라를 완벽히 이해한 장기 투자자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대충 듣고 파악하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확 갈립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조금 빨리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을 뿐인 그런 조금 새로운 회사? 아님 그 선점의 이점마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기차 회사가 뭐 그렇게 혁신이라는 거야? 테슬라가 종교냐? 뭐 이렇게 난리야? 야, 그냥 기업이야.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늘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위대한 기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롬바론과 같은 성장주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과 CEO가 그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바라보는 거죠. 롬바론은 일론이 2019년에 말했던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2020년에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단기적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진화 유무이며 점점 완성되어가는 FSD를 보며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50년 된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다. 결국 모든 차량은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테니 그 누구도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롬바론은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차량 내에서 구동하는 부품과 함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보택시 사업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기다리는 2030년, 2040년에 10년, 20년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구현될 이벤트들을 지금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했니 못했니로 자신의 투자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장밋빛 미래 설명하는 건 잘 들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야? 그래봤자 지금 전기차 팔고 있는 거 맞잖아. 뭘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냥 전기차 회사 아냐.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은 그에 저서 제로투원에서 영속성을 갖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방과 경쟁을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1에서 n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0에서 1을 만들며 미래 시장을 독점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피터 틸이 던지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는가? 창조적인 독점 기업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미래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들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목표를 단순히 가격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기업의 로드맵상 어떤 목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난 10배 오르면 판다. 난 2030년까지만 투자할 거다. 이런 가격과 기간이 매도의 기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종결짓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몇 번째 단계,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래의 구현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와 같은 장기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돈을 벌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바둑판에 놓는 포석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피터 틸이 강조한 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앞으로 확장될 인터넷 기반의 쇼핑, 즉 이제와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점 비즈니스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절에 갑자기 사람들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며 기존 오프라인 사업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영리하게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유통기간이나 재고관리가 용이한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서점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책들에 집중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 책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이너한 책들을 보유하는 건 그런 책들을 찾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즉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는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영역에서 책이라는 하나의 아이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팔리는 희귀한 서적들부터 독점하기 시작했던 아마존은 결국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1위인 AWS까지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알고 있는 동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제프 베조스는 왜 책이나 팔고 있는 거야? 1년에 책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고작 책이나 파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존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동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한 가시적 성장의 단계까지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즉 모든 게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지속력과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 역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이 전략대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고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의 고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과 함께 대중들에게 전기차라는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모델 X, 3, Y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출시, 더 나아가 보급형 전기차인 일명 모델 2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학습되면서 현재 그 어떤 회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빌리티 AI가 완성되면 이걸 다양한 차량과 연결해서 영상 맨 처음 언급했던 AI가 스스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나 세탁, 쇼핑, 약국, 숙박 등의 각종 서비스를 모빌리티가 스스로 이동해서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빌리티가 인간과 만나는 최종 접점, 일명 라스트 마일에는 무조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집 앞까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도 꼭 라스트 마일 로봇이 등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FSD와 동일한 AI를 탑재해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여행 상품도 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행보에 집중해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가며 그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장기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롬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방과 경쟁을 통해 1을 N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순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는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서 그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드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큰 수익을 내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자동차 인도량, 판매 실적, 영업이익의 추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는 그런 단기적인 경영 지표들보다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AI와 그 AI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로보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단기 실적을 핑계대며 요동치는 가격과 언론과 증권 전문가들의 잡음을 멀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 로드맵을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트 속의 과거 움직임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갖는 미래를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